도련님들, 정신 차려요. 저랑 빨리 도망쳐야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외딴 별장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 별장에 머무는 9살 쌍둥이 형제를 죽이기 위해 누군가 지름불이었죠. 운전기사 한태양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어가는 서준을 안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불타는 별장을 빠져나와 차까지 뛰는 동안 태양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뒷자리에 아이들을 태우고 엑셀을 밟았어요. 사이드미러 너머로 검은 차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들에게 잡히면 이 아이들은 죽을 거예요. 태양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서준이가 의식을 찾은 걸 확인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습관처럼 만졌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별장을 뒤로하고 태양은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해댔고 서진은 형의 등을 토닥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은 사이드 미러를 힐끗 봤어요. 멀찌감치 뒤따라오던 검은 차 2대가 보였죠. 전조등 불빛이 어둠을 뚫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태양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들에게 잡히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태양은 핸들을 꺾으며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어요. 차체가 덜컹거렸고 비포장도로 특유의 먼지가 뒤로 일어났습니다. 검은 차들도 방향을 틀었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도련님들. 태양은 앞을 노려봤습니다. 사거리가 보였어요.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죠. 하지만 태양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밟았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양쪽 도로의 차량 속도, 거리, 타이밍.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단 1초라도 계산이 틀리면 끝이었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사거리로 돌진했어요. 바로 그 순간 양쪽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태양은 핸들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차가 옆길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어요. 검은 차들은 사거리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양쪽에서 달려오는 차들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차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태양은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길을 몇 번이나 꺾었고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한참을 더 달려 인적 없는 시골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정막만 남았어요. 태양은 뒷자리를 돌아봤습니다. 서준은 서진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고 서진도 고개를 떨구고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와 긴장 속에서 지쳐 잠이 든 겁니다. 태양은 조수석에 놓인 노트북을 무릎 위로 올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도로 CCTV 화면들이 떴죠. 별장에서 이곳까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경로의 영상이었습니다. 태양은 하나하나 접속해 영상을 지워나갔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태양은 노트북을 닫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호화 저택에서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뭐, 애들을 놓쳤다고? 김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괴한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장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누군가 애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도망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격했지만 놓쳤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애들이 어떻게 나와? 태석은 이를 갈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 최미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남자 인상착의는? 괴한이 대답했죠.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80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고요. 차 번호는 324-4789입니다. 태석은 번호를 메모했어요. 미려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일단 돌아와. 지시할 때까지 대기해. 전화를 끄는 미려는 태석을 쳐다봤어요. 누가 애들을 데려간 거지? 태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번호 하나 조회해봐. 324-4789. 잠시 후 비서의 답변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그 차량은 운전기사 한태양 씨 명의입니다.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려도 그 말을 듣고 입을 벌렸어요. 한태양? 전화를 끄는 태석은 미려를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왜 애들을 데려간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태석은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된 김에 잘 됐어. 뭐가? 운전기사가 애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걸로 하면 돼. 우리는 피해자야. 완벽하잖아. 미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손은 깨끗하고 애들도 없앨 수 있고. 정확해. 태석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운전기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모든 게 해결되죠. 미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운전기사가 애들을 납치했다고. 응. 그리고 태석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야겠어. 한태양이랑 애들 셋 다 처리하라고. 미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명함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뒷세계 사람들이었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살아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자신들의 막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각오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저택의 어둠을 밝히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석과 최미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밤새 울었다는 듯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미려는 형사 앞에서 흐느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제 저녁에 운전기사 한태양이 전화를 했어요. 아이들을 별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애들을 납치한 겁니다. 납치라고요?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별장은 불을 질러서 다 타버리고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미려가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한태양의 번호였죠.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 돌려받고 싶으면 10억 준비해. 내일 연락할게. 목소리는 한태양의 것이 아니었어요.
태석이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녹음이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이런 재벌가 납치 사건이군요. 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석과 미련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한태양이라는 사람 평소에 어땠습니까?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전에 고아라고 들었는데 요즘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생활이 어렵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또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미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흘리면 되는 거야? 응. 기자들한테 이미 연락했어. 곧 기사 나올 거야. 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반석 그룹 후계자 자녀 납치, 운전기사가 범인, 쌍둥이 형제 실종, 10억 원 요구.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SNS에서도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한 운전기사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어요. 태석과 미련은 저녁 뉴스에도 출연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미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진이 좀 돌려주세요. 미려는 카메라를 향해 애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애들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무섭지? 조금만 참아. 태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어요. 한태양 씨, 당신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발 아이들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은 드릴 테니.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부부의 절박함에 마음 아파했어요.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애들 무사히 돌아오길. 운전기사 정말 나쁜 놈이네. 부모 심정 생각하면 눈물 난다. 방송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태석은 검은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나야. 일 하나 맡기려고. 말해. 한태양이라는 놈이랑 애들 둘. 셋 다 처리해줘. 흔적 남기지 말고. 금액은? 5억. 좋아. 사진이랑 정보 보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석은 미려를 바라봤어요. 이제 됐어. 며칠 안에 다 끝날 거야. 정말 찾을 수 없을까? 미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 한태양이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저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영 못 돌아오게 만들 거야.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어요. 방송국에서 제공한 곳이었죠. 국민들 앞에서는 애타는 부모였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살인 의뢰자들이었습니다. 미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당연하지. 살아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거야. 우리 막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 해. 태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보다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지.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한편 그 시각 전국에는 한태양과 쌍둥이 형제의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뒷세계 사람들까지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과연 태양과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산속 깊은 곳, 인적이 끊긴 오래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대문, 낡아 보이는 지붕이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태양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서준과 서진을 깨웠어요. 도련님들, 일어나세요.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서진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태양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렸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 앞에는 낡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누나, 나야. 태양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원목 마루, 현대식 가구, 최신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거실 한쪽에는 대형 TV와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부엌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었죠. 서준과 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우리 아기. 여자가 소파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태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준과 서진은 그 모습에 움찔했습니다. 태양이 아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누나. 태양이 다시 불렀습니다. 태림은 고개를 들었어요. 멍한 눈으로 태양을 보다가 그 옆에 선 쌍둥이를 발견했죠. 어머. 태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형을 꼭 안은 채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인형을 내밀었죠. 우리 아기 예쁘지? 너희도 쌍둥이네. 우리 아기도 쌍둥이인데. 태림은 다시 인형을 안으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준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서워 보였지만 감히 소리내지 못했죠. 태양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앉아봐, 서준아, 서진아. 태양은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았죠. 이제부턴 편하게 말할게. 여긴 안전한 곳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양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어. 어제 별장에 불을 지른 건 그 사람들이야. 거짓말이에요.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죠.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거짓말이 아니야. 어제 내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 태양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별장에 불 지르는 건 내일 밤이야 라고 했어. 애들 죽어야 뒤탈이 없어 라고도 했고.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태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난 그 말을 듣고 너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 별장으로 달려갔던 거야.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태양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거실 쪽을 바라봤죠. 내 누나야. 한태림. 9년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고 나서 정신을 놨어. 그 뒤로 계속 인형을 아기처럼 돌봐. 쌍둥이라고 했는데요? 응. 누나도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애들이 죽었어. 태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나가 잃은 생명을 난 너희로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구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서워하지 마. 누나는 착해. 그냥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뿐이야. 여기 진짜 안전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무도 이곳을 몰라. 그리고 난 너희랑 나 셋 다 새로운 신분을 만들 거야. 신분이요? 응. 흔적을 지우고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면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어. 태양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천재 해커였던 그에게 그 정도는 식은 죽먹기였죠. 좀 쉬어. 내가 뭐 해줄게. 태양이 방을 나가자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형아,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근데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태양은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태림은 여전히 인형을 토닥이고 있었죠. 누나, 응? 저 애들 좀 봐줘. 얼마 동안 여기 있을 거야. 응, 그래. 예쁘네. 태림은 멍하니 웃으며 다시 인형을 토닥였습니다. 태양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누나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어요. 누나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죠. 태양은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난 날 병원에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쌍둥이가 사산되었다고. 누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죠. 태양은 누나를 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겉은 낡아 보이지만 안은 완벽하게 꾸며놓은 집이었습니다. 태양은 돈이 많았거든요. 원래 태양은 천재 해커였어요. 15살 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으면 세상 모든 게 손 안에 있었죠. 군사 그룹에서 스카우트했고 여러 기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요. 태양이 해킹으로 열어준 시스템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폭격에 휘말려 죽은 거였죠. 태양은 그날 밤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해커로서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고 운전기사로 평범하게 일했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운전하던 중 뒷자리에서 김태석과 최미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별장에 불 지르는 건 내일 밤이야. 태양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쌍둥이 형제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죠. 누나의 죽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누나가 잃은 생명을 다른 아이들로라도 지켜주자. 태양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반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 사람 모두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조용히 살 생각이었죠.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따뜻한 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태양은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양은 먼저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든 게 새롭게 바뀌었죠. 다음은 아이들 차례였습니다. 서준과 서진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출생 기록부터 모든 게 조작됐죠. 이제 누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완벽해. 태양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5년 만이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서준아, 서진아, 밥 먹어. 태양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거실 탁자에는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죠. 맛있게 먹어.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자 따뜻함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울어? 태양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해서요. 태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림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인형을 무릎에 앉혀놓고 죽을 떠먹이는 신용을 했죠. 우리 아기 맛있지? 태림이 인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준과 서진은 그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양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신분도 만들었으니 조용히 살면 돼.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거야. 태양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고요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김태석과 최미려가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거액을 건 상태였어요. 그들은 반드시 세 사람을 찾아낼 작정이었죠. 한편 이들 부모는 어째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김태석과 최미려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김 회장은 손자를 애타게 기다렸죠. 김 씨 집안은 손이 귀했습니다. 반석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태석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태석아, 병원은 다녀봤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태석도 초조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룹을 물려받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미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병원 가봐야겠어. 다음 날 병원에 간 부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의사의 말에 부부는 얼싸안았어요. 쌍둥이라니, 김 회장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석은 당장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래요. 뭐, 정말이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에 겨운 떨림이었죠. 그래, 잘했다. 아이들 무사히 낳기만 하면 바로 사장 자리 넘겨주마. 전화를 끄는 태석은 미려를 안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사장 자리는 확실했죠. 미려는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달이 차갈수록 배는 불러왔고 김씨 집안 어른들은 손자들을 기다렸죠. 미려는 아기 방을 꾸미고 작은 옷들을 샀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나와야 해. 엄마가 많이 사랑할게. 태석도 퇴근하면 미려의 배에 손을 대고 아기들과 교감했죠. 부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이틀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요. 미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바닥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여보. 태석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미려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요? 아이들은요?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태석은 수술실 밖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환자분은 무사합니다. 아이들은요? 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쌍둥이 모두 사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산?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태석은 의사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죽었죠. 병실로 옮겨진 미려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아기들. 미려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들, 이름도 지어놓고 옷도 사놓았던 아기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왜 우리 아기들이? 미려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태석도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석의 머릿속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 자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제 모든 게 끝인가? 그날 밤 태석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또 아이를 낳을 산모가 있는데 거기도 아들 쌍둥이래요. 정말요? 근데 그 산모 미혼모잖아요. 맞아요. 남자가 도망갔다던데 애들은 무사히 태어나려나? 태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쌍둥이 같은 날 미혼모.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죠. 만약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할 수 있다면?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끔찍한 짓이야. 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태석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미려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방법이 있긴 해. 무슨 방법? 미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같은 층에서 미혼모가 쌍둥이를 낳는데 남자애 둘. 미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바꿔치기 하면 뭐라고? 미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남의 아기를 훔치자고? 우리 아이들은 죽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모르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건 범죄야. 미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 자리야. 이 기회 놓치면 우린 끝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래도 그 여자는 미혼모야. 남자는 도망갔고 아이들 혼자 키울 수도 없을 거야. 차라리 우리가 키우는 게. 그만해. 미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석은 미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미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양심이 아프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동시에 유혹도 느껴졌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싶었어요. 엄마가 되고 싶었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미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를 매수하는 거야. 돈은 얼마든지 줄게. 미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어차피 우리 아기들은 돌아오지 않잖아. 태석은 당장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의사 선생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5억 드리겠습니다. 태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오늘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인 미혼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 아이로 바꿔주세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10억 드릴게요. 태석은 금액을 올렸어요. 의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15억이면 어떻습니까? 태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몇 시간 후 같은 층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혼모 산모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었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들입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죠. 산모는 출혈이 심해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아기들을 보지도 못한 채 기절했어요. 그 사이 의사는 아기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석과 미려의 병실로 향했죠. 여기 있습니다. 의사가 쌍둥이를 건넸어요.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들을 보는 순간 미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가들. 미려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었죠. 죽은 자신의 아기들 대신 이 생명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야. 태석이 말했습니다. 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한편 미혼모 산모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한태림이었어요. 제 아기는요? 아기들 어디 있어요? 태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침울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산모님, 유감스럽지만 아이들이 낳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분명 울음소리 들었어요. 태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이셨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숨을 거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 돼요. 제 아기들. 태림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아기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죠. 보여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들 얼굴만이라도.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후 의사는 흰 천에 쌓인 작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태림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거둔 쌍둥이 아기들이 누워 있었죠. 미려가 낳았던 진짜 사산된 아기들이었습니다. 아가들, 엄마 여기 있어. 태림은 아기들을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차가운 아기들의 몸이 그녀의 가슴을 얼렸어요. 그날 이후 태림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아기들이 죽었다는 충격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출생신고서에는 김태석, 최미려의 친자식으로 쌍둥이가 기록됐습니다. 이름은 김서준, 김서진이 됐죠. 김 회장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자들이구나. 예쁘다, 참 예쁘다. 내 핏줄이야. 김 회장은 아기들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태석과 미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했어, 여보. 응. 이제 사장 자리는 우리 거야. 부부는 바꿔치기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 집안은 경사였죠. 손자가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부부에게 아이들은 그저 사장 자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처음엔 품에 안고 사랑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은 식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피가 아니라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서준과 서진은 자라면서 부모의 냉대를 느꼈습니다. 안아주지도 않고 따뜻한 말도 없었어요. 유모와 가정교사가 키웠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련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미련은 입을 벌렸습니다. 임신? 지금? 정말이에요? 미련은 황급히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이번엔 진짜 우리 아이야. 태석도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말? 우리 친아들을 갖는 거야? 응. 10개월 후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보며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 자신들의 피를 나눈 아이였거든요. 서준과 서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막내 예쁘지? 미려가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서준과 서진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이제 6살이었죠. 엄마, 저희도 안아줘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너희는 크니까 혼자 있어도 되잖아. 아이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왜 동생만 사랑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쌍둥이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막내에게 가야 할 재산을 셋이 나눠야 한다는 게 싫었죠. 여보, 쌍둥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 미려가 어느 날 밤 속삭였습니다. 태석은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방법이 있긴 해. 뭔데? 없애는 거야. 미려는 숨을 삼켰습니다. 없앤다? 그 말은 우리 친아들이 아니잖아. 그냥 남의 자식이야.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 우리 막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지. 그렇게 부부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에게 누명을 씌워 별장으로 쫓아내고 불을 질러 죽이기로 한 거예요. 막내 동생을 해치려 했다고 하면 돼. 그럼 아버지도 납득하실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부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쌍둥이가 9살이 되던 해 막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하지만 부부는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서진이가 동생을 밀었어요. 미려가 김 회장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쌍둥이는 억울해했어요. 아니에요. 우린 안 그랬어요. 거짓말 마. 내가 똑똑히 봤어.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은 화가 났어요. 형제를 해치려 하다니. 당분간 별장에 가 있거라. 할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서준이 울먹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쌍둥이는 외딴 별장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며칠 후 부부는 괴한들에게 별장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으면 안 돼. 태석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운전기사 한태양이 모든 걸 알고 아이들을 구출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바꿔치기 된 쌍둥이 형제는 진짜 부모도 모른 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과연 이 끔찍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까요? 쌍둥이가 산골집에서 생활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과 서진은 조금씩 이곳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태림은 대부분 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불렀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곤 했죠. 애들아, 밥 먹어. 태림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눈빛이 조금 또렷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어. 많이 먹고 튼튼해야지. 태림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가 인형을 안았죠. 태양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냈습니다. 새로 만든 신분으로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태림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복숭아였어요. 애들아, 복숭아 먹어. 태림이 접시에 복숭아를 담아내왔습니다. 와, 고마워요. 서진이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서준도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10여 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아, 나 좀 이상해. 서진이 팔을 극적이며 말했어요. 서준도 자신의 팔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두 아이의 팔과 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자줏빛이었죠. 태양아, 애들이 이상해. 태림이 다급하게 태양을 불렀습니다. 태양이 달려왔어요. 뭐, 어디 보자. 태양은 아이들의 팔을 살폈습니다. 자색 두드러기가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태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설마. 태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증상,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누나. 태양이 태림을 불렀습니다. 태림이 인형을 안은 채 다가왔어요. 눈빛이 다시 멍해져 있었죠. 응? 누나, 엄마 기억나? 엄마가 딸기 먹으면 어떻게 됐었지? 태림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태양은 기억했어요. 어머니는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어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었죠. 두드러기가 빨간색이 아니라 자줏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나 태림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역시 똑같이 자색 두드러기가 올라왔죠. 유전되는 특이한 체질이었습니다. 누나도. 누나는 새우 먹으면 이렇게 됐잖아. 엄마는 딸기. 태양은 서준과 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색 두드러기.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색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특이 체질이야. 근데 이 아이들도. 태양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일단 약부터 먹여야겠다. 태양은 응급약을 꺼내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항히스타민제였죠. 다행히 증상은 1시간 후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태양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자색 두드러기,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만 나타나는 증상인데. 설마. 태양은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서준, 서진. 이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을 먼저 찾아야 해. 태양은 김태석, 최미려 부부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출산 기록, 병원 정보, 모든 걸 찾아냈어요. 여기.
서울중앙병원. 10년 전 3월 20일 누나가 아이를 낳은 병원이었습니다. 한태림. 출산일 3월 20일. 쌍둥이 남아. 사산. 태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였어요. 누나가 바로 그날 그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죠. 이럴 수가. 태양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설마 서준이랑 서진이가 누나의 친자식? 태양은 출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미려의 출산 시간과 태림의 출산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요. 같은 층, 같은 시간대. 바꿔치기.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구나. 태양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려가 낳은 아이들은 사산됐고 누나가 낳은 건강한 쌍둥이를 훔쳐간 거였죠. 그래서 누나가 정신을 놓은 거였어. 태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부부가 누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간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어요. 태양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준아, 서진아. 잠깐 이리 와봐. 태양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왜요? 알러지 검사 좀 할게. 입 벌려봐. 태양은 면봉으로 아이들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태림이 자는 동안 누나의 샘플도 채취했어요. 샘플을 밀봉에 포장했습니다. 새 신분으로 검사기관에 보냈죠. 친자 확인 검사 의뢰였습니다. 샘플을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죠. 태양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태양은 서준, 서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밥도 함께 먹었죠. 볼수록 아이들이 예뻤습니다. 만약 정말 누나의 아이들이라면 태양의 가슴이 뛰었어요. 누나가 잃었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일주일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눈으로 결과를 읽어 내려갔죠. 누나와 쌍둥이의 검사 결과는 일치였어요. 태양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었어. 누나의 아이들이야. 태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분노, 슬픔, 모든 게 뒤섞였죠. 내가 구한 아이들이 진짜 내 조카들이었어. 그 부부는 누나의 아이들을 빼앗아간 거야. 태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어요. 누나의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는 게, 그 아이들을 자신이 구했다는 게 감사했죠. 태양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림은 소파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서준과 서진은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죠. 누나. 태양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림이 고개를 들었어요. 멍한 눈빛이었죠. 응? 태양은 태림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아기들. 살아있어. 응? 우리 아기. 태림이 인형을 들어 보였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짜 누나 아기들. 서준이랑 서진이. 걔네가 누나 아이들이야. 태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는지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죠. 우리 아기. 살아있어? 응, 살아있어. 태양은 서준과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태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형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준과 서진의 얼굴을 만졌죠. 우리 아기들. 정말 우리 아기들이야? 태림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태림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서준과 서진은 당황했지만 태림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김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치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있어. 김 회장은 병상에 누워서도 손자들 생각뿐이었어요. 실종된 서준과 서진. 운전기사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내 손자들. 제발 무사하길. 김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태석과 미련은 겉으로는 슬픔에 빠진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죠. 쌍둥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달랐어요. 그는 손자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김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김 회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죠. 말씀하십시오. 내 손자 셋에게 각각 반석 그룹 지분 20%씩을 준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서준 군과 서진 군은 지금 살아있어. 내 손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안 돌아와도 그 몫은 그대로 남겨둬. 태석이가 관리인으로 관리하되 10년 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태석에게 넘어가는 걸로 해. 김 회장은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손수 목걸이를 걸어줬어. 기억하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목걸이의 펜던트가 바로 인장이야.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장이라고요? 맞아.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지. 아이들이 돌아와 그 목걸이로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지분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목걸이가 없으면 지분을 받을 수 없지. 이건 손자들만 가질 수 있는 열쇠야. 서준이랑 서진이도 실종될 때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막내도 항상 차고 있고. 김 회장의 눈빛이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손자들이 돌아올 거야. 그때 이 목걸이가 증명이 될 거야. 변호사는 유언장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목걸이 인장으로만 상속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확히 적었죠. 며칠 후 김 회장은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손자들을 찾지 못한 채였어요. 할아버지, 막내 태민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태석과 미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유족들 앞에서 읽어내려갔어요. 반석 그룹 지분 중 60%를 손자들에게 상속합니다. 김서준, 김서진, 김태민에게 각각 20%씩.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60%를? 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속인은 반드시 회장님께서 손수 걸어주신 목걸이의 인장으로 상속 서류에 날인해야 합니다. 그 목걸이 없이는 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석과 미련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를 서준과 서진이 차고 있었죠. 그럼 서준이랑 서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김서준, 김서진의 지분 40%는 김태석 씨가 관리인으로서 관리하게 됩니다. 단 10년 후까지 두 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지분은 김태석 씨에게 정식으로 상속됩니다. 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석 씨에게 30%, 나머지 10%는 친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경영권은 김태석 씨에게 승계합니다. 적어도 경영권은 손에 넣었습니다. 태석은 반석그룹의 사장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미려가 집에 돌아와 불안해했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걱정 마. 어차피 그 애들은 안 돌아와. 하지만 만약에도 없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처리할 거야. 10년? 10년도 필요 없어. 곧 끝날 거야. 태석은 뒷세계에 맡긴 살인 청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태양과 쌍둥이 셋 다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 그래야 우리 막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지. 미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편 뒷세계 조직은 한태양과 쌍둥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거액이 걸려 있었거든요. 전국을 뒤져 반드시 찾아내. 조직의 보스가 명령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태양이 만든 위장 신부는 완벽했어요. 그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날마다 조직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 죄송합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빨리 찾아. 시간이 없어. 태석은 초조해했습니다. 쌍둥이가 살아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려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죠. 서준과 서진이 목걸이를 들고 돌아오는 꿈이었어요. 안 돼. 안 돼. 미려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태석이 눈을 떴어요. 또 꿈 꿨어? 응. 그 애들이 돌아오는 꿈. 걱정 마. 절대 안 돌아와. 태석은 미려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부부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반면 산골집에서는 태양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아이들. 진짜 조카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준과 서진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주셨다던 목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 아직은 몰랐죠. 과연 이 목걸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한편 그 시각 산골집에서는 태림이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쏟아졌죠. 10년 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살아있었고 지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태림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아는 채 계속 울었죠. 서준과 서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참 후 태림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태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누나, 괜찮아? 태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오랜만에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서진아,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 태양은 의자를 끌어다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김태석, 최미려가 아니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들이 낳은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사산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그걸 숨겼어. 태양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누나가 쌍둥이를 낳았어. 건강한 남자아이 둘. 바로 너희야. 서준과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엄마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양은 태림을 가리켰어요. 누나야. 안태림. 너희 진짜 엄마야. 서진은 태림을 바라봤습니다. 태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너희는 누나의 친자식이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릴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래서 우릴 죽이려고 한 거예요?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는 그들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친아들이 태어나자 너희가 거슬렸던 거야. 서준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 태양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 진짜 엄마를 찾았잖아. 그리고 엄마는 너희를 10년 동안 그리워했어. 태림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준과 서진은 태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서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태림은 아이들을 다시 꼭 안았어요.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태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준도 태림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우리 진짜 엄마.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상봉이었어요. 빼앗겼던 시간,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죠. 태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진짜 조카들이었고 누나가 다시 엄마가 된 겁니다. 한참 후 태림이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많이 컸네. 엄마가 못 본 사이에.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서진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태림은 아이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서준과 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태림과 아이들이 가족으로 지내는 동안 태양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태양은 김태석과 최미려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10년 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모든 걸 찾아냈죠. 의사, 박준혁? 태양은 당시 담당 의사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해킹으로 그의 계좌 내역까지 뒤졌어요. 10년 전 30억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죠. 역시 돈을 받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구나. 태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칠 후 태양은 박준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차린 병원이었죠. 박준혁 원장님 계십니까? 태양이 병원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실에 계십니다. 태양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환자분이세요? 아니요. 10년 전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10년 전 서울중앙병원 한태림이라는 산모 기억나십니까?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신데요? 한태림의 동생입니다.
태양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박준혁은 뒤로 물러섰죠. 당신이 심호흡을 받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뭐? 뭔 소리를? 증거도 있어요. 계좌 내역, 병원 기록, 모든 거요. 태양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킹했죠? 그리고 이 증거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의료법 위반, 출생 신고, 허위 작성, 사기. 죄목이 꽤 되네요. 박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하지만 거래를 하죠. 태양이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김태석과 최미려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이 증거는 묻어들이죠. 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증언하지 않으면 이 증거를 당장 경찰에 넘깁니다. 박준혁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태양은 박준혁에게서 증언을 녹음으로 받아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았어요. 다음으로 태양은 김 회장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했죠. 목걸이, 인장. 태양은 유언장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손자들이 목걸이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했어요. 서준이랑 서진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열쇠구나. 태양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태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태림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삼촌, 어디 갔다 와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태양은 앉으며 대답했어요. 일 좀 보고 왔어. 태양은 태림을 바라봤습니다. 태림도 태양을 바라봤어요. 뭔가 눈빛으로 통하는 게 있었죠. 저녁을 먹은 후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태양은 태림과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이제 준비가 다 됐어. 뭐가? 그 사람들한테 복수할 준비. 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의사 증언도 확보했고 할아버지 유언장도 확인했어. 서준이랑 서진이가 목걸이를 가지고 돌아가서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각각 20%씩 지분을 받아. 그럼 그 사람들은 경영권은 빼앗기지. 서준이랑 서진이가 합치면 40%로 최대 주주가 되니까. 태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애들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 짧은 시간이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도장만 찍고 올 거야. 그리고 태양은 태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모든 진실을 언론에 폭로할 거야. 그럼 애들이 갔을 때 이미 다 끝나 있을 거야. 태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자. 며칠 후 태양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준혁의 증언, 계좌 내역, 병원 기록, 아기 바꿔치기 증거, 별장 방화 사건 증거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주요 언론사 모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반석그룹 총수 일가, 충격적인 아기 바꿔치기 의혹. 10년 전 사산된 쌍둥이, 미혼모 아기와 바꿔치기. 운전기사 한태양, 납치범 아닌 구조자였다. 쌍둥이 살해 시도 의혹까지. 진실은? 모든 방송국이 이 뉴스를 다뤘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SNS는 난리가 났죠. 태석과 미련은 뉴스를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태석이 소리쳤어요. 미련은 떨고 있었죠.
누가 이런 걸 흘렸어?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지인들, 임원들 모두가 확인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태석이 기자들에게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오후 변호사를 대동한 서준과 서진, 그리고 한태양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집안이 술렁였어요. 태석과 미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양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태양? 오랜만입니다. 태양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여기 와?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태석 씨, 최미려 씨, 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상속? 지금 이 상황에?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서류였습니다. 김서준 군, 김서진 군. 여기에 목걸이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태석이 서류를 막았습니다. 이 애들은 우리 친자식도 아니잖아요. 왜 재산을 줘야 해요? 태석이 외쳤습니다. 미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남의 자식한테 왜 우리 재산을 줘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목걸이 인장을 가진 자가 상속인입니다. 뭐라고요? 김 회장님께서 손자들에게 직접 걸어주신 목걸이. 그 인장으로 서류에 날인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혈연과는 무관합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명확히 적혀 있었죠. 태석과 미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서준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를 분리하자 인장이 나타났어요. 서류에 또박또박 도장을 찍었죠. 서진도 똑같이 했습니다.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서준님, 김서진님은 각각 반석 그룹 지분 20%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태석과 미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태석, 최미려.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출생신고, 허위 작성,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석과 미려는 얼어붙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미려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억울해요. 우린 안 했어요. 태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실입니까?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까? 쌍둥이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석과 미려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어요. 서준과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태양이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집으로 가자. 아이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을 뒤로하고 산골 집으로 향했어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반석 그룹 총수 부부, 아기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 10년 전 진실, 충격적인 범죄 드러나. 쌍둥이 형제, 지분 상속. 최대 주주 등극. 운전기사 한태양, 영웅으로 재조명.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빼앗긴 부부의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찼죠. 그리고 며칠 후 서준과 서진은 산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 태림을 안았습니다. 태림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 아가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태양도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태석과 최미련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화려했던 옷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였거든요. 피고인 김태석, 최미련은 10년 전 자신들의 사산된 쌍둥이를 한태림의 건강한 쌍둥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사 박준혁에게 15억 원을 주고 출생 기록을 조작했으며 한태림에게는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또한 친아들이 태어난 후 바꿔치기한 쌍둥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별장에 불을 지르고 뒷세계 조직에 살해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박준혁의 증언, 계좌 내역, 병원 기록, 조직과의 통화 기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변명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미련은 울기만 했어요. 우리 막내는 어떡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박준혁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석, 최미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태석과 미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미려가 울부짖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반석그룹 총수 부부, 징역 15년 선고, 아기 바꿔치기 범죄, 엄중 처벌. 뉴스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태석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반석그룹,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 쌍둥이 형제 지분, 신탁 관리. 성인 될 때까지 전문가가 운영. 태석은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그가 평생 원했던 것. 반석그룹의 경영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사라졌어요. 쌍둥이가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들의 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됐죠.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과 미려의 30% 지분도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예정이었어요. 미려도 여자 교도소에서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막내는 뭘 믿고 살아.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욕심이 모든 걸 망쳤죠. 한편 산골집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법적으로 서준과 서진의 친권을 되찾았어요. 법원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성도 바꿔줬죠. 이제부터 너희는 한서준, 한서진이야. 태림이 새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미소 지었어요. 한서준, 한서진.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엄마 성을 따르게 됐어.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태림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준과 서진. 아니, 이제는 한서준과 한서진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태양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조카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삼촌도 고마워요. 삼촌이 없었으면. 서진이 태양을 안았습니다.
태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집은 따뜻했습니다. 태림은 매일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산골 마을의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죠.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악몽도 점점 사라졌죠. 그렇게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태양이 태림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해? 뭐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거. 태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그들은 벌을 받아야 했어. 내 아이들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잖아. 태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그냥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 서준과 서진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림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이제 진짜 행복할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